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소녀의 엄마이자 올해로 40대가 된 여성입니다. 저는 의대에 입학하던 해 만난 남자친구와 연애 끝에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또래보다 일찍 시작한 결혼 생활이지만 젊었을 때 더 많이 놀고 결혼할 걸 하는 후회는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빨리 결혼한 덕분에 제 딸을 빨리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거든요. 물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모든 날이 평화롭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듯 저에게도 세상을 집어삼켜버릴 만큼 거센 파도가 몰아쳤던 때도 있으니까요. 의사며느리와 민간요법에 심취해 있던 한의사 시어머니의 갈등 때문이었죠. 의대생인 저와 경영학과 복학생이었던 남자친구는 교내에서 뜨겁기로 소문난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저는 레지던트 과정 이후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과정을 밟고 있었고, 당시 남편도 자신이 희망하던 직장에 취업한 상태였어요. 너무 사랑했던 우리는 떨어져 지내는 시간조차 아까웠기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혼담은 빠르게 오갔어요. 상견례까지 이어지는 동안 별 문제 없이 물 흐르듯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 저는 시어머님이 좋았어요. 비록 분야는 달라도 같은 의학자끼리 통하는 구석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저를 만나러 병원으로 찾아온 시어머니를 보고는 그런 생각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다짜고짜 제게 물으셨죠. 자식은 얼마나 낳을 생각이니? 저는 남편과 미리 이야기해둔 대로 소신껏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부모가 될 준비가 됐다고 생각될 때 그때 가질 생각이에요. 자식 낳는데 어디 때가 따로 있다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루빨리 아들 낳을 생각은 안 하고선? 뚱하니 토라지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살짝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출산 강요도 모자라서 아들 타령이래요. 그리고 딸 자식은 당신 손주 아니랍니까? 결혼 전부터 찾아와 손주 타령을 하는 어머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왜 어머님이 아들 손주 타령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글쎄, 제 남편이 7대 독자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7대 독자가 아니라 세대당 자식 하나 겨우 얻을 만큼 손이 귀한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알게 되자 그제서야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됐어요. 당신 또한 손 귀한 집안에 시집와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면 저러실까. 나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는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아이 계획은 없었죠. 그래서 신혼기간을 즐기며 보냈어요. 우리 부부에겐 일과 사랑을 모두 챙기는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죠. 다행히도 꼬장꼬장했던 시어머니는 그렇게 꽉 막힌 분은 아니셨어요. 여느 시어머니들처럼 주기적으로 얼굴을 비출하거나 얼마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라는 강요는 없었어요.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제 결혼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 면에서는 내심 시어머니께 많이 고마웠어요. 저희 부부를 존중해 주셨고 명절 때나 한번 찾아오면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나마 명절 때도 서울까지 먼 길이니 밥만 먹고 바로 출발하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다 연기였더라고요. 그동안 보이셨던 시어머니의 모습들이 모두 연기였다는 걸 알았을 때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사건의 시작은 연락도 없이 서울로 올라오신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을 마치 기숙사 사감처럼 검사하면서 시작되었어요. 너는 참 눈치도 없다 얘. 내가 너 편하라고 그동안 발길 끊고 내버려뒀는 줄 아니? 니들 애 만드는데 방해될까봐 그런 거다. 시애미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면 너희도 뭔가 보여줘야 할 거 아니니? 아무튼 길게 말해봐야 입 아프고 딴 거 안 바란다. 떡두꺼비 같은 손주 하나만 안겨다오. 딸 자식은 있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아들 손주로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저희 부부 생활을 존중해 주셨던 게 아니라 시댁까지 오고 가는 시간까지 아껴서라도 아들 생산에 힘쏟으라는 무언의 압박을 넣었던 거였어요. 모두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얻으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거였죠.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건 제 남편이 시어머니가 아닌 제 편을 들어주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고 나서자 화가 난 시어머니는 서운한 티를 팍팍 내시며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 한동안은 예전과 같이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죠. 시어머니께서는 애꿎은 시집살이를 빌미로 시어머니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불편했고 늘 불안했죠. 시어머니의 행동에 담긴 속마음을 이제 확실히 알아버렸으니까요. 이대로 저희 부부한테 아이 소식이 없을 경우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몰랐거든요. 이런 불안한 날들이 길어지자 차라리 예정에도 없는 자식 걱정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시집살이가 낫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운 좋게도 그 걱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여느 때와 같이 일과 사랑을 충실히 챙기는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저와 친하게 지내던 간호사 언니가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출산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들렸죠. 그런데 그동안 관심도 없던 아기 옷이 그날따라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요. 조그마한 신발에 베넷저고리까지. 그 앙증맞은 모습들에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간호사 언니의 아이를 마주하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제 옆에 서 있던 남편도 글쎄 눈물을 훔치고 있지 뭐예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 이제 아이 가지려고요. 그 순간 휴대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은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시며 흐느끼고 계셨죠. 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좀처럼 임신은 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 지쳐만 갔어요. 아이 소식을 기다리시던 시어머니께서도 매일같이 지쳐가셨고요. 오죽하면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죠. 얘, 너희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러지 말고 한번 내려오렴. 진맥 짚고 약이라도 지어주게. 걱정이 되셨는지 어머님은 직접 제 상태를 확인하셔야겠다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아범이랑 같이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시간 내서 내려와. 양의학은 믿을 게 못 된다. 우리 몸엔 한의학이 맞는 법이야. 저는 그날 시어머니의 말씀을 그저 저를 많이 챙겨주시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남편과 함께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불임 검사를 받았죠. 다행히도 저에게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남편 쪽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정자수가 다른 남자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데다가 활동성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활동성만 떨어질 뿐이지 정자 자체에는 큰 문제 없이 건강하다는 소견이어서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문제를 알고 나니 걱정이 덜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로 임신을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먹고 자는 것을 포함해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며 생활했죠. 오직 사랑스러운 이세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마침내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으로 짐을 챙겨 오셨어요. 어머님과 저는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죠. 저는 날이 밝기 무섭게 병원에 가서 휴직계를 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임신 초기인 저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죠. 한의사 시어머니가 곁에 있으니 왠지 마음도 놓이고 든든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유산조짐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아든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돌변하기 시작하시더군요. 병원을 나오는 내내 투덜거리셨어요.
책각 것들이 의사랍시고 거들먹거리는 이 지경이지? 이래서 양학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다 필요 없고 일단 나만 따라와라. 어머님은 저를 택시에 태우셨어요. 기사 양반, 잘하는 보신집 알면 거기로 갑시다.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허름한 식당이었어요. 오딱 오돌이 등을 파는 식당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효능을 제게 설명하시면서 용봉탕을 주문하셨어요. 용봉탕이라고는 이름만 들어봤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던 저는 서빙된 음식 앞에서 입을 쩍 벌리고 말았어요. 보글보글 끓는 냄비 안에 자라가 통으로 들어있더라고요. 자라와 눈을 마주친 것 같다는 기분도 살짝 들었어요. 저는 소름이 끼쳐서 고개를 돌렸죠. 국물 한 수저 남기지 말고 다 먹거라. 이게 다 약이다. 우리한테는 우리 전통 방식이 맞는 거야. 시어머니는 제 의중은 상관없이 자신의 뜻만 강요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간은 꼭 먹어야 해. 자라 간은 용왕께서 불로장생의 명리학으로 찾으셨던 거야. 어머님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한의사도 의학자인데 의학자 입에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비과학적인 말씀만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무엇보다 용봉탕의 아들 낳는데 특효라는 말씀에는 의사이기 이전에 현대인으로서 동의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고민에 빠지고 말았죠. 저와 태아를 위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은 알겠지만 용봉탕은 너무도 낯설고 역겨운 식재료였으니까요. 고민 끝에 저는 거절했어요. 정말 다른 뜻은 없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함부로 먹었다가 소화기관에 물이라도 주게 되면 가뜩이나 유산조짐이 있는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었거든요. 더욱이 당시 저는 산부인과 교수님께서 짜주신 식단표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도 택시를 타고 서울을 휘젓고 다니시며 온갖 몸보신 음식을 집으로 포장해 오셨죠. 염소탕, 토끼탕을 시작으로 온갖 생소한 식재료들로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그때마다 어머님과 저는 대립을 했고 그러는 사이 점점 더 태아를 위해서라도 시어머니한테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차근차근 제 소견을 설명드렸어요. 생소한 식재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한의학적인 효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제 신체에서 예기치 못한 이상 반응이라도 나타나게 될 경우 태아에게도 나쁜 영향이 간다. 저는 어머님이 기분 상하시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는 병원에서 짜준 식단을 꿋꿋하게 지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직접 약재시장에서 약재를 사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약재들을 손수 다려 저에게 건네셨어요. 진해에 말벌집에 당나귀 고환 등 생전 접해보지도 못한 약재가 들어간 탕약이었죠. 저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주룩 흘렀어요. 모양새야 어찌됐건 간에 지금까지는 음식이었지만 한약은 약물이잖아요. 심지어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 정체 모를 약물이요. 태아를 위해 감기약도 마음대로 못 먹는 게 임산부인데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함부로 복용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확신하게 되었죠. 저희 시어머니는 한의사라기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대체요법, 소위 말하는 야매 한의학에 심취한 분이라는 걸요. 시어머니가 약재상 주인에게 전화해 약재들을 추가로 주문하는 사이 남편이 저 대신 탕약을 원샷했어요. 그리고는 출근길에 오르는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혹시 이상 반응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알았지? 남편은 알겠다며 출근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제가 근무했던 병원 응급의학과 선배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 남편이 실려왔다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보니 남편은 호흡기를 낀 채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딱 봐도 심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였어요. 흔히 말하는 알레르기 반응이요. 남편이 맞고 있는 주사제를 확인해 보니 남편의 병세는 쇼크가 확실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아찔해졌어요. 만약 남편이 아닌 제가 탕약을 먹었다면 어쩔 뻔했나 싶었죠. 그 순간 야매한의하게 빠진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양의사들을 지탄하며 약재상 주인에게 희한한 약재를 주문하고 계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복도로 모셔와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저 사람 어머님이 지어주신 보약 먹고 저렇게 된 거예요. 제가 저걸 먹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그걸 왜 아범이 먹었다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남편 잡아먹으려니로구나. 여자한테 맞는 약을 왜 사내놈한테 먹여? 네가 이 사단을 낸 거야. 의사로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약에 남자 여자가 어딨나요? 남자한테 먹여서 해로운 약이면 여자한테도 똑같이 해로운 거죠. 임산부랑 태아한테는 특히 더요. 썩을년? 이거 하나만 알아두거라. 정 남편을 잡아먹고 싶거들랑 내 앞에 떡두꺼비 같은 손주놈 여럿은 안겨주고 잡아먹어야 할 거야. 그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런 제 모습에 시어머니는 고함과 욕설을 쏟아내셨고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은 링거까지 뽑아가며 급하게 달려와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어요. 저는 화장실에 숨어 울음을 터뜨렸고요.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약재상 주인을 대동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약재상 주인이 가져온 것은 맙소사, 살아있는 살모사였어요. 독사 중에 제일 독한 독사요.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저와 남편은 얼어붙은 채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희 부부가 얼어붙어 있는 사이 낯선 약재상 주인은 까치 살모사의 이빨에서 독을 받아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의기양양하게 지켜보시던 시어머니는 보라한 듯이 거들먹거리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탕약이 못 믿어온 눈치길래 준비했다. 산부 건강이라 아들 낳는데 즉효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쭉 들이키거라.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한마디 덧붙이는데요. 까치 살모사의 독은 신경독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맹독이에요. 신경마비로 인한 호흡곤란과 질식, 심장마비 등을 초래하죠. 다만 단백질로 구성된 독인 덕분에 사람의 위장에서 분해가 되지만 위장에 티끌만한 상처라도 있을 경우 그대로 중독이 돼요. 산모 건강과 아들 낳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사망에 이를 수 있고요. 저는 남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쉬었죠. 내가 잘 설득해볼게. 일단 남편을 믿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어머님을 설득하려 노력했어요. 제가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뜻을 굽히지 않았죠. 맨날 하든 똑같은 궤변만 늘어놓을 뿐이었어요.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한테는 우리 것이 맞는 법이야. 누가 뭐래도 산모 건강과 아들 낳는 데는 살모사독이 즉효다. 나도 이거 먹고 네 신랑 낳았어. 며느리와 태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모자라 이 상황에도 손주 타령을 하다니. 더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 마지막으로 경고할게요. 지금 하는 이 행동 당장 멈추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는 길길이 뛰며 해볼 테면 해보라고 뻗대셨어요. 결국 남편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불법 의료 행위와 까치 살모사의 무단포획 혐의로요. 잠시 뒤 경찰이 찾아왔고 시어머니와 약재상 주인은 연행되었어요. 경찰 손에 끌려가던 시어머니는 믿었던 아들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충격에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발악을 하며 제게 저주를 퍼부어댔어요. 뱃속에 있는 제 아이에게도요. 참다 못한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평생 원망하고 사셔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님한테 어머님 아들이 중요한 만큼 저에겐 제 아이도 소중해요. 물론 제 남편도요. 어머님의 잘못된 맹신이 어머님 아들은 물론 손주까지 죽일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세요. 오늘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마세요. 내 가족을 건들지 마시라고요. 시어머님이 경찰 손에 연행된 이후의 소식은 잘 알지 못해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의절을 한 채 살고 있었거든요. 다만 간략적인 소식은 전해 들었어요. 그날 일로 어머님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어머님이 운영하던 한의원은 문을 닫았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는 이사를 가셨는지 주변 사람들도 소식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저와 남편은 천사 같은 딸과 만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고생 끝에 만난 딸아이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었어요. 모든 순간이 감사한 날들이었죠. 그런데 제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병원에 복귀하던 시점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야매한의학 사건으로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뒤였기에 더 열심히 환자를 돌보려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응급실 당직 근무를 서고 있는데 심정지 환자가 실려왔고 저는 급히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응급실로 이동했어요. 베드가 막 응급실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에 환자의 얼굴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그새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생사를 오가는 시어머니를 마주한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넋놓고 있을 겨를이 없었어요. 어머님의 상태가 심각했으니까요. 그때 구급대원이 저에게 탕약을 건네며 환자가 발견된 장소에 있던 거라서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순간 지난날 겪었던 살모사 독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레지던트들에게 급히 탕약의 성분 분석을 지시해놓고는 마침 연락을 받고 도착한 남편에게 상황을 전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 한마디에 남편이 무너지더군요. 비록 의절을 했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어머니인데 왜 안 그렇겠어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죠. 저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제가 할 일은 의사로서 어머님의 생명을 구하는 거였으니까요. 몇 차례의 고비를 넘긴 끝에 어머님은 의식을 찾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드신 탕약의 성분은 온전히 제대로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시자 대뜸 그러셨어요. 아들이더냐?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손주를 향한 집착은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그 모습에 전 너무 화가 났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당장 어머님이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어머님 죽고 나면 손녀건 손자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지금 어머님이 생각하셔야 할 건 오직 어머님 목숨이에요. 어머님이 사셔야 어머님 손주를 안아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세요. 기를 쓰고 사시라고요. 소리를 지르는 내내 제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미워했던 시어머니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도 간절히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어머님도 소리 죽여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 역시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그날 우리 고부간의 앙금은 그렇게 눈물에 녹아버렸어요. 며칠 뒤 어머님은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제 예상대로 어머님이 드신 탕약에는 위험한 성분들로 가득했고 그로 인해 급성 간부전이 온 거였죠. 긴 치료 끝에 어머님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토록 원하시던 손주를 안아볼 수 있었죠. 비록 어머님이 원하셨던 아들 손주는 아니었지만 무척이나 좋아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손녀딸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일련의 사건들로 저와 어머님 사이에는 굴곡진 정이 쌓이게 되었고 여전히 의견 대립은 있지만 다시 고부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머님은 더 이상 예전처럼 양의약을 배척하지 않으세요. 그럴만도 하죠. 그 덕에 당신이 살았으니까요. 더불어 야매 한의학에 대한 맹신도 어느 정도 거두신 것 같아요. 이제는 몸이 안 좋으시면 약재상에서 약재를 사다 탕약을 끓이기보다는 근처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시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도 있어요. 바로 아들 손주죠. 여전히 어머님은 둘째는 언제 가질 건지 저만 보면 닭다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소원은 제가 들어드리려고요. 그게 언제가 될지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노력해봐야죠.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